새해가 막 지난 어느 날 채소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옷은 거의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CCTV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체포된 후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왜 그를 두둔하고 나섰을까요? 결국 그의 위장을 벗겨낸 결정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모범 부부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가정은 화목하고 밖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부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사건은 그런 모범 부부라고 불렸던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부부는 연애를 시작해 결혼하기까지 10년 넘게 함께했고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한 번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갓 돌이 지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2012년 설 명절 동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던 설 연휴 기간, 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던 가정은 끔찍한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이의 약을 사러 외출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칠 후 한 채소밭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경찰 감식 결과 사망 전 12시간 내에 성관계 흔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의문을 남긴 이 사건,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사건은 중국 광시정죽 자치구 난닝시에서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24일 설 연휴 기간이었고 이 사건은 현지 주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아침 난닝시 칭슈구의 도심에서 약 10km 떨어진 한 마을은 설을 맞아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채소밭을 돌러 나온 한 농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밭의 작황을 확인하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 흐뭇해하던 찰나 밭 가장자리에 뭔가 검은 것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이 땅에 쓰러져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상의는 검은 긴팔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 30분 후 칭슈구 공안국 형사대대 인원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땅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나이가 약 30세 정도로 이미 생명 징후가 없었습니다. 법인은 시신에 나타난 반점을 보아 사망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둔기로 인한 다수의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반신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성의 발에 신발이 없었고 주변에는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곳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멀지 않은 풀숲에서 부러진 옥팔찌 반쪽을 발견했으며 이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장신구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금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경꾼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설 명절 기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불길하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여성을 아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이며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원 확인을 위한 시신 검사를 기다리는 한편 모든 시의 실종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가 너무 많아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술팀은 마을 입구도로에 24시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월 24일 새벽 3시 45분경 마을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도심 방향에서 온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정차했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CCTV에는 흐릿한 모습의 한 인물이 차에서 내려 약 10여 분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유턴해 원래 방향으로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수상쩍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과감하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일 오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가로등 반사등으로 인해 차량의 색상이나 번호판은 식별이 불가능했으며 남성이 하차 후 무엇을 했는지도 마침 CCTV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차량이 짙은 색상의 SUV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난닝 시내 조건에 맞는 차량이 수천 대에 이르러 수사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조사가 난항에 빠진 그 시점, 난닝 칭슈구의 한 파출소에서 형사대에 한 건의 신고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역시 같은 날 새벽 5시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한 경찰관이 짐을 정리하던 중 2명의 성인 남성이 급하게 파출소로 들어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한 남성은 전날 밤 10시경 아내가 약을 사러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새벽 2시부터 가족들이 차를 몰고 직접 찾아 나섰지만 신고 전까지 어떠한 소식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한 두 남성은 실종된 여성의 남편과 오빠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오빠는 매우 초조해 보였으며 여동생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더구나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직후였고 집에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을 리는 없다고 말한 그는 경찰에게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종된 지 1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사건을 접수만 해두고 두 사람에게 귀가해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아마도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 신고는 곧 살인사건 전담팀과 연결되었습니다. 교회 마을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망 추적 시각과 실종된 여성의 실종 시간대가 거의 일치했고 나이대 역시 비슷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천소혜 36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해 시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천소혜의 오빠와 여동생 천소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시신 확인에 나섰습니다. 비록 얼굴로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여동생 천소와는 즉시 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팔찌와 시신에 있던 장신구들도 천소혜의 것임이 가족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의 DNA를 채취하여 시신과 비교했으며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여성이 실종된 천소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천소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12시간 전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흔적이 있었으나 몸에서는 강제로 인한 멍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발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왜 천소혜의 하반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놓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경찰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였을까요? 이 교활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천소혜의 가족은 오해를 멈추지 못했고 가족들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동생 천소아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즉 1월 23일 언니 집에서 밤 10시 3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고 기분도 무척 좋아 보였으며 전혀 이상한 기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황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가족과의 식사 후 모두 귀가했고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돌진한 아들이 갑자기 고열을 보였습니다. 아내 천소혜는 약을 사러 급히 외출했고 그 후로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고 직접 찾으러 나가려고 했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설 연휴이고 또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근처 약국이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있어 아내가 좀 더 먼 곳까지 약을 사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30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새벽 2시경 그는 먼저 아픈 아이를 천소의 사촌집에 맡기고 직접 운전해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 5시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천소의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 현재까지의 정황상 금품을 노린 것도 성폭행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황제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천소의 집 근처 반경 5km 이내의 약국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은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어느 곳에서도 천소혜를 본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약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가 난 것일까요? 다음으로 경찰은 천소혜의 외출 시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고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보행자 출입구가 하나뿐이라 그 구간의 CCTV 영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1월 23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의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동생 천수아의 말대로 저녁 10시 28분에 그녀가 단지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수애가 약을 사러 외출했다는 자정 무렵 그녀의 모습은 CCTV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천수애는 단지를 벗어나기도 전에 변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 황지의 진술이 거짓이고 그녀는 애초에 집을 나서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경찰이 황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조사하던 수사팀이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황제의 이웃인 서모 씨가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모 씨는 황지와 아주 친하게 지낸다고 말하며 1월 24일 새벽 1시경 외출로 돌아오던 중 황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황지는 차를 빌려주기를 요청했고 서모 씨는 서로 친분이 깊어서 별다른 질문 없이 차를 빌려주었고 황지는 금방 차를 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서모 씨가 말한 차가 바로 검정색 SUV였는데 이 차량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과 외형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다시 살펴본 결과 새벽 1시 20분에 이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돌아오는 모습이 찍혔고 2시 55분에는 다시 차량이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황지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이에 따라 황지는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즉시 황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서모 씨와 연락을 취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의 트렁크를 열어본 결과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청소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면밀히 조사한 끝에 차량 안에서 두세 군데의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얼룩의 면적은 매우 작았지만 기술팀은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맡겼습니다. 하루 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핏자국은 천소의 거심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황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황지를 경찰서에 데려갔고 그가 빌린 검은색 SUV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황지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설명을 반복했지만 그가 차로 어디를 갔었는지 왜 자신의 차가 아니라 이웃의 차를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지는 불안해하며 다리를 떨었고 눈빛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던 황지를 향해 경찰은 그의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이 사건의 첫 번째 발생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집안은 육안으로는 별다른 이상을 찾을 수 없었지만 루미노 시약을 사용해보니 거실 바닥, 욕실, 그리고 문틀에서 모두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혈흔들은 모두 천소의 거심이 확인되었습니다. 황지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천소의 가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특히 천소의 큰오빠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매형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형은 천소애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이웃인 서모 씨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동네에서도 모범 부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황지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가 품고 있었던 어떤 원한이 이와 같은 행동을 부추긴 걸까요? 설 연휴라는 특별한 시점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황지와 천소의 관계에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신문실에서 황지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1월 23일 밤 여동생 천소아가 집을 떠난 후 천소애는 집을 정리하고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황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아내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침실에서 나오더니 황지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을 본 천수회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성의 나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진뿐만 아니라 유혹적인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문자 기록도 온통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천수회는 황지가 이미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수회는 며칠 전까지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몸이 떨리며 분노했고 결국 황지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한 번의 뺨이 단순히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황지는 34살이었고 두 사람은 같은 도로교랑 회사에서 일하며 만났습니다. 황지는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천수회는 회계였는데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황지는 업무상 주로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가야 했고 출장 기간은 보통 한두 달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하며 사랑을 나눴고 그들의 애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은 사라졌고 전화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황지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혼 두 번째에는 처음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지만 천수와의 관계가 좋았기에 그 감정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륜에서 얻는 쾌감은 그를 중독시키기에 충분했고 출장을 가면 주변 동료들도 이런 일을 흔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묵인하는 상황이었죠. 황지는 천수회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2007년 천수회는 우연히 황지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애매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천수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너무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황지는 여러 차례 간청하며 사과했고 천수회는 결국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지는 겉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외도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그는 점점 더 교활해져 천수회가 그의 불륜을 발견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습니다. 2009년 천수회가 임신을 했을 때 황지는 한동안 그의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될 자신에게도 책임감이 생겼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그는 천수회의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잘 챙겼고 이 점은 천수회의 가족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임신 후반기엔 천수회와 황지는 함께 만삭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다가오는 생명을 기대하며 배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수회는 아마도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출생은 그들의 가정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황지는 출장 가는 일이 없으면 아들과 함께 놀아주었고 천수회는 그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황지는 출산 후 천수회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져 이유도 없이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천수회가 부부관계에 대해 차갑게 변했으며 황지의 욕구를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로서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매번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내의 태도를 생각하면 답답함을 느끼면서 자주 늦게 귀가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둘은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회는 체면을 중시해 다툴 때도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이 여전히 화목한 부부라는 인상을 주었고 천수회는 가족 앞에서도 황지와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황지는 외부의 만남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잦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수회는 이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 천수회는 결국 이혼을 제안했지만 황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핑계로 간절히 호소했고 아마도 천수회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를 혼자 키우게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황지의 간청에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던 결혼 생활은 결국 설날 다음 날 밤 천수회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천수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녀는 완전히 절망하며 한 대 뺨을 때린 뒤 휴대폰을 황지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내가 너의 가식적인 모습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이 말을 들은 황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가 더 신경 쓰는 것은 천소의 폭로가 아니라 친척들과 동료들 앞에서 더 이상 체면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소에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황지는 그녀를 뒤쫓아가 잡으려 했습니다. 천소에는 드라이기로 황지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이 기회에 풀듯이 힘껏 던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세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황지를 밀어내어 TV장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망치 하나가 황지의 손에 쥐어졌고 황지는 본능적으로 그 망치로 천소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천소에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황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황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아이를 달래러 갔습니다. 아이를 다시 잠재운 후 황지는 방을 나왔고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으나 이미 숨이 멈춰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지는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며 자신이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이제부터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황지는 깊게 숨을 쉬며 진정하려고 했고 결국 가장 비이성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시신을 처리하고 멀리 버려서 자신과의 연관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망치를 들고 천소의 얼굴을 몇 번 더 가격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장을 정리하고 천소의 몸에 평소 외출할 때 입던 옷을 입혔습니다. 황지는 긴장과 죄책감에 휘말려 자신도 모르게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평소 자주 왕래하던 이웃인 서모 씨를 떠올렸습니다. 서모 씨는 설 연휴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외출해 카드게임을 하고 한두 시쯤에야 돌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황지는 급히 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차가 고장나서 긴급하게 차를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모 씨는 주저없이 차를 빌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차를 빌린 황지는 곧바로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 이웃들이 깨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결국 그는 천소혜를 차고로 끌고 가서 서모 씨의 검은색 SUV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차 뒷좌석에 앉히고 천소혜의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약을 사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이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황지는 차를 몰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멀리 가서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시신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황지의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황지는 매우 놀랐습니다. 바로 천소혜의 큰오빠가 전화한 것이었는데 그는 황지에게 급하게 돌아오라고 하며 천소혜를 찾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황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는 도로 옆을 살펴본 후 이곳이 여전히 외진 곳임을 확인하고 차를 세우고 시신을 끌어내어 작은 길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소혜의 하반신 옷을 벗겼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천소혜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런 계획은 경찰의 기술 수사로 인해 쉽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숨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황제의 잘못된 선택들이었습니다. 결국 천소혜는 여러 번 참아왔지만 그녀가 몰랐던 최후의 결말은 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황지는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항상 좋은 남편, 좋은 사위 역할을 했지만 사실 그 진짜 모습은 이미 한 사람에게는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소의 여동생 천소아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천소아는 언론의 인터뷰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황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천소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008년에 한 가족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천소아는 황지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다가 황지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애매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소아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론 언니의 결혼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반면에 천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만약 직접 황지의 불륜을 드러냈다면 언니가 매우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소혜는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남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관리직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완벽한 가정과 안정된 수입은 그녀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천소아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천소아는 언니에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물어보았고 천소에는 항상 잘 지낸다거나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은 언니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입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 천소아는 자신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만약 황지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언니에게 그것을 말했더라면 언니가 황지와 멀어졌을 것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소의 오빠는 하루라도 빨리 여동생의 결혼 생활을 관심있게 살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갔고 후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황지는 아내와 신체적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 격정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범죄와는 다른 범죄 형태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발적인 범죄로 판명될 경우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광시성 난닝시 중국인민법원은 황지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황지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후반 생애를 통해 이 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아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아들이 자라나서 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소의 성격에는 강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사랑이 인생에서 하나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결혼의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고 이는 결국 자기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황지는 7년의 결혼 생활 중 5년을 외도로 보냈으며 그의 결혼에 대한 배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감정은 쓰레기처럼 즉시 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약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역겨워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감정의 세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야 할 때는 즉시 끝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하며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성은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결정은 곧 자신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위에도 천소혜처럼 결혼 생활에서 억누르고 참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결혼 상대의 외도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살의 미군 공군 여중이가 임무를 앞두고 기이하게 실종되었고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6년 후 사건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강압 사건을 통해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는데 범인이 다름 아닌 여중이의 친오빠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동생의 실종을 신고했던 사람이 바로 범인일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여군의 실종 사건입니다. 1973년 6월 29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여동생은 노니 다슨, 남동생은 밥 다슨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전에는 이미 어머니 캔디스에게는 첫째 아들 토니 다슨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쌍둥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캔디스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군인 출신인 그녀는 굳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도 그들의 가정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새 아이는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서 자라온 노니는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아
결국 그녀도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미국 공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렉랜드 공군기지의 한 의료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노니는 성실하고 매우 진취적인 태도로 일했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중위로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한 그녀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컨트리 음악과 춤을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여유 시간이 생길 때면 노니가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술집과 댄스 클럽이었습니다. 한 번의 댄스 수업에서 노니는 에드워드 프리드리 벨런을 만나게 됩니다. 노니는 에드워드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에드워드는 노니보다 20살 연상이었고 노니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 두 사람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며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노니는 이 기쁜 소식을 에드워드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에드워드의 반응은 노니와 정반대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며 노니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아이 문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니와 에드워드는 사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노니와 함께한 이유는 단지 외로움 때문일 가능성이 컸으며 노니처럼 깊은 감정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이 아이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고 결국 노니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노니는 자신도 싱글맘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어머니가 홀로 쌍둥이 남매를 포함해 세 남매를 키워냈기 때문에 자신도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캔디스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니가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반대했죠. 노니는 어머니와 달리 모성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캔디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아이가 나에게 가져다 줄 기쁨을 즐길 거라고. 2005년, 노니의 딸 사바나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었지만 딸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사바나는 이미 16개월이 되었고 노니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주에 딸을 데리고 고향인 콜로라도로 친정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방문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고향에서 적당한 집을 찾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후, 즉 2007년 3월 노니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전역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3일, 노니는 딸을 데리고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오빠 토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니의 집은 채트필드 주립공원 근처에 있었으며 당시 토니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니는 토니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고 11월 20일에 다시 공군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니는 이 기간 동안 집을 찾는 건 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밤, 노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11월 19일 새벽이 되어서야 오빠 토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노니는 잠시 컴퓨터를 하다가 오빠에게 딸 사바나를 잠시 더 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그 후에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마지막 휴가를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다음 날이면 공군기지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토니는 여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고 평소에 일로 지쳐있는 만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경, 토니는 지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노니가 위층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쇼핑몰에 가서 스무디를 하나 사오겠다고 했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아마 그녀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좀 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바나가 잠들자 토니는 아이를 노니의 방에 데려다 눕히고 그 후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토니는 아침에 깨어나 사바나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노니의 방으로 들어갔고 노니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니가 아마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전 내내 찾아보아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토니는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노니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이미 24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토니의 말에 따르면 노니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시간은 11월 19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노니가 집을 나설 때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니는 콜로라도에서 자신의 차가 없었기 때문에 토니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쇼핑몰에 스무디를 사러 갈 때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니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장시간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노니가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으나 누가 그녀를 태워주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토니는 조사 중에 11월 18일, 즉 노니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그녀가 한 컨트리바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고 수사관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바의 이름은 그리즐리 로즈였습니다. 그날 노니는 토니의 차를 타고 그리즐리 로즈 술집에 갔습니다. 노니는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니가 실종된 다음 날, 한 남자가 토니에게 전화를 걸어 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토니는 술집에서 2명의 남자가 노니를 괴롭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노니를 보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두 남자에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 노니는 그와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토니는 이 사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술집에서 노니를 괴롭혔던 두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다음날 납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이 두 남자에 대한 어떠한 범죄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11월 19일 오후 노니가 토니의 집을 떠난 직후 실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니는 원래 11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공군 기지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항공사 승객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의 귀국 항공권은 사용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노니를 찾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노니의 친구들로부터 노니가 동료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성실했으며 컨트리 음악을 좋아했고 특별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노니가 에드워드와의 이별 후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고 최근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경찰이 노니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실종되기 전 최소 2번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은 11월 19일 새벽 2시 반, 즉 그녀가 실종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로그인은 오후 1시경, 그녀가 토니의 집을 떠나기 1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니가 실종된 날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추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노니의 휴대전화가 실종 후 90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노니의 휴대폰이 계속 켜져 있었던 사실을 주목했으며 마지막에는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노니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11월 20일 오후 11시경 그녀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기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가 한 목장 근처에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목장은 토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쇼핑몰 옆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하여 토니 집에 있던 노니의 옷에서 채취한 냄새를 바탕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니나 그녀의 휴대전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 수사 후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고 경찰은 범죄 현장이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콜로라도 주에서 발생했지만 노니는 텍사스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콜로라도주 경찰은 텍사스주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노니가 실종된 몇 주 후 텍사스주 경찰이 수사에 합류했으며 그들은 수사의 초점을 노니의 전 남자친구 에드워드에게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가
가장 큰 용의자로 의심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워드와 노니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니가 임신하게 되었고,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 6월, 에드워드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이별한 후 노니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에드워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임신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노니에게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으나 노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노니는 딸 사바나를 출산했고 이후 두 사람은 사바나의 양육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바나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법원이 DNA 검사를 통해 에드워드와 사바나가 친부녀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에드워드에게 사바나의 출생 이후 발생한 일부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액은 총 $10,000, 하나로 약 1,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바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에드워드는 매달 $900, 약 121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 판결은 노니가 실종되기 2달 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노니의 한 친구는 경찰에게 노니가 자신에게 나중에 내가 실종되거나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분명히 에드워드의 짓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에드워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며 경찰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그를 설득하여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에드워드는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이 에드워드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에드워드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장시간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 에드워드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건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군 당국과 소통을 시작한 후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니의 사건은 처음에 실종 사건으로 다루어졌지만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이 고의적인 가출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니는 고향에 돌아오기 전 이라크로 파견되어 군사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미 이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노니가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가출을 실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따랐습니다. 노니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고 이미 딸을 위한 양육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4개월 후면 명예롭게 전역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주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동안 도망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고 있던 텍사스 주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모든 재정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토니의 집을 떠날 때도 노니는 입고 있던 옷 외에 지갑과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로는 다시 켜진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은행카드나 신용카드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니는 도망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니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에드워드는 사바나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바나의 할머니 캔디스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캔디스는 법정에서 에드워드가 사바나의 출생증명서에 사생아라는 서명을 한 사실을 포함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바나의 양육권은 캔디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7일 텍사스주의 한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사바나의 양육권을 에드워드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매달 $900의 양육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돌보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바라볼 뿐이죠. 그 후 몇 년간 노니의 실종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콜로라도주 경찰과 미국 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니의 실종 사건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이 어떻게 그녀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건의 미스테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2012년 5월 21일 이른 아침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던 한 젊은 여성이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깨운 것은 악몽이 아닌 한 명의 복면을 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침실로 난입했고 그녀의 머리를 침대 시트로 덮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후 이 남자는 여성의 손을 묶고 강제로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범행이 끝난 후 남자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록 이 남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고 피해 여성은 시트에 얼굴이 가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여러 유의미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집문에는 강제로 열리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집에 있던 강아지가 복면을 쓴 남자를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근거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의 행동을 보면 목표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털거나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진행되던 중 피해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친구의 약혼자가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토니 다슨이라는 남자는 피해 여성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피해 여성에게 친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친구는 그녀의 집에 있는 비상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토니 역시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토니 다슨을 찾아가자 그는 피해 여성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그의 DNA를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했고 DNA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토니 다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96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토니 다슨은 바로 노니의 오빠였고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토니 다슨은 2009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약혼했는데 그 여성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의 친구였습니다. 토니가 감옥에 수감된 후 그는 즉시 교도소 내의 갱단과 연락을 취했고 선물과 금품을 제공하여 갱단의 호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토니는 3명의 갱단 구성원들에게 총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재산을 뇌물로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큰 금액을 제공한 이유는 갱단 조직원들이 밖에서 그를 감옥에 보내게 한 피해 여성을 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고용살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도관들에게 미리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토니는 예비살인 음모 혐의로 추가로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토니 다슨의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의 보험 수익자가 다름 아닌 토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의 사망으로 인해 토니는 보험사로부터 30만 달러, 하나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과 토니 사이에 의혹을 품고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니 다슨의 행동은 노니의 실종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이 경찰에 토니가 노니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경찰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니의 친구, 가족, 그리고 그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용의자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여전히 토니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며 노니 실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토니로부터 제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토니의 증언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토니와 노니가 친남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형제라는 이유로 토니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 때문이었죠. 그러나 더 깊이 분석해보면 몇 가지 비합리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2006년 11월 18일 노니는 자정에 그리즐리 로즈 술집을 떠났고 11월 19일 새벽 2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각각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로 정확성이 보장된 데이터입니다. 토니는 노니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11월 19일 오후 2시였고 그녀가 쇼핑몰에 스무디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계획된 범죄라면 일반적인 범죄 심리에 따르면 범행 시간은 가장 취약한 시간대, 즉 노니가 술집을 떠난 후 30분 이내인 새벽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즐리 로즈 술집은 토니의 집에서 약 37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노니는 차가 없었지만 토니의 말에 따르면 11월 18일 그날 노니가 그의 차를 타고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노니가 자정에 술집을 떠났다면 정상적으로는 12시 30분쯤 집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니의 진술에 따르면 노니는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약 90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90분 동안 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토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노니는 누군가와 데이트를 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약 노니가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면 그날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니는 집에 돌아온 30분 후에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했고 11월 19일에도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시간 분석을 통해 경찰은 노니가 데이트 사이트에 로그인한 시점이 매우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로그인은 그녀가 집에 돌아온 30분 후였고 오후 1시에 로그인은 그녀가 집을 떠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는 토니가 말한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하고 오후 2시 집을 나섰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점은 노니의 실종이 데이트 사이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토니가 노니의 실종을 초래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모든 군인을 위해 상업보험을 구매하며 군인이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수십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은 토니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9년에 토니는 여성사업 파트너의 사망으로 30만 달러,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노니의 실종 사건이 토니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해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미국의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범인과 피해자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범인이 토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세부 사항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남성이 장학지원 사이트를 설립해 산골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뒤에는 그의 사악한 욕망과 수많은 여자아이들의 비참한 경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이서 장학 사이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추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광시성 바이서시 출신으로 추 씨가 장학지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황을 물었고 학생의 대답도 매우 예의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추 씨가 돈이 충분한지 물으며 사이트 책임자를 통해 추가로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자 이 학생은 그를 놀라게 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추 씨는 이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의 계속된 질문에 학생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트 책임자는 기부금을 받은 후 일부를 먼저 챙기고 남은 돈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어서 말한 내용은 추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은 돈마저도 학생들은 사이트 책임자나 일부 후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추 씨는 급히 인터넷으로 해당 장학 사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바이서 장학 사이트였고 책임자는 왕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제는 바이서시 룽링현 출신으로 이전에는 현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06년 왕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서 장학 사이트를 설립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를 받아 현재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제와 그의 사이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5년까지 9년 동안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총 727만 위안, 약 14억 원의 장학 기금을 모금했고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제의 선행 덕분에 언론은 그를 산골의 천사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원래 산동성에 살고 있던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는 왕제에게 연락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인 사이트이며 공동 계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부금은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추 씨는 왕제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제도 여러 차례 기부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학생과 대화를 마친 후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후원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여자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여아반이라는 별도의 클래스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추 씨의 머릿속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왕제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선행 뒤에는 도대체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추 씨는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가짜 신분으로 장학 사이트의 후원 그룹에 잠입했고 몇몇 후원자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추 씨가 간접적으로 질문하자 일부 사업가들은 후원을 명목으로 장학 사이트를 통해 여학생들과 접촉한 후 그녀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들은 모두 추 씨가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 씨는 새로운 후원자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곧 왕제가 이에 응했고 대화 중에 왕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다며 추 씨에게 바이서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추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으나 왕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제는 추 씨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자 의심을 품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 씨는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캡처 자료와 함께 신고 문자를 작성해 중국 광시 TV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TV 방송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영향력도 컸지만 이 사이트는 한 번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런 개인 사이트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방송국의 담당자 천슈성은 대기업 사장으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고 동료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제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장학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천슈성은 장학 활동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제와 함께 시골에 있는 빈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 왕제가 빈곤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우선 아무렇게나 허름한 집을 하나 골랐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빈곤 학생의 기본 정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인증 절차는 왕제의 장학 사이트가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왕제는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는 드디어 장학 사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제에 따르면 그는 모든 후원금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자신에게 직접 송금되든 학생에게 바로 전달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왕제는 자신이 얼마를 가져가든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간절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왕제는 천슈성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후원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제가 장학 사이트를 위장해 특수 성서비스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왕제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슈성에게 자신과 여학생들의 음란 영상을 여러 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대부분 11살에서 12살 정도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제에게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본 천슈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왕제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이 역겨운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천슈성은 마을로 가서 영상에 등장했던 몇몇 여학생들을 인터뷰했고 왕제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메이지의 증언에 따르면 7년 전 그녀가 막 12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왕제가 그녀에게 군으로 가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에 도착한 후 왕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곧바로 그녀를 근처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후 왕제는 여러 차례 장학금과 몰래 찍은 영상을 이용해 메이츠에게 협조를 강요하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츠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던 그녀는 여관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메이츠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중퇴 후에는 더 이상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왕제가 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기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 이유는 단지 왕제를 미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오 외에도 최근에 왕제가 자신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前段时间他还打我妹的主意嘛，想杀的，很想杀了这。 메이즈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제에 의해 후원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拿这边给我看了之后，说是这个白衣服的叔叔，如果我放假的时候去陪他这种的话，他会给我每年3万块钱。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 왕제는 자신과 후원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可能我先吃了，再给老板都有可能，各种事情都有的。哎呀，这样他有你的事吗？销售有钱的打啊，现在销售人家有主意哦。如果打出票了，那种上人来哦。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천슈성과 일행은 방송국으로 돌아가 즉시 뉴스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저녁 8시 광시TV에서 바이서 장학 사이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8분 왕제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제의 악행은 그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에도 자주 여자아이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모두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왕제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2016년 10월 13일 광시 바이서시 룬링 각족 자치현 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왕제에게 사기죄와 강간죄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전에 겪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생활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당국은 고발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왕제는 자신을 고발한 몇몇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왕제가 출소한 후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제가 체포된 후 장학 사이트에 자금이 동결되었고 당시 계약까지는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추 씨와 기자들은 급히 여러 지역 부처를 찾아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추 씨는 억울함과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추 씨는 산동 고향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광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 사이트가 9년 동안이나 존재해왔는데 관련 부처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자들은 관련 부처가 왕제를 여러 차례 인터넷 보안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정부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감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롱링현 민정국의 민간조직관리부와 교육국 사무실은 해당 사이트가 개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답변이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언론은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에서 왕제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적 규정을 따른 것이며 감형된 기간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제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출소 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이 왕제에게 내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